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시대에는 호남 쪽에 네네. 그런 사람들이 뭐 한이랄까 그런 한풀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고 또 애양심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노빠라는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이른바 팬덤 정치가 시작이 됐죠. 노사모가 예, 시작이죠. 노사모. 우리나라의 효시죠. 그런데 노사모라든가 이런 그 팬덤들은 어느 정도 검도를 지켰어요. 네네. 검도가 있었다고 네네. 보는데 네네. 문제가 된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른바 문파. 네. 우리 흔히 속칭 대깨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대가리가 깨져도 뭐 문재인이다. 네네. 이 문파를 거치면서부터 극렬 지지층. 네. 강성 지지층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 네. 무슨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그 사람들이 DJ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지. 네. 그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서 당이 출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노사모와 문파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의 그런 그 팬을 자신의 지지하는 후보를 비판하느냐 안 비판하느냐의 차이였어요. 예, 노사모는 자신들의 어떤 사이트에서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한미 FTA를 추진한다든지 이라크 파병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극렬하게 논쟁을 벌였어요. 그렇죠. 이건 진짜 잘못된 일이다. 아니다. 뭐 이건 무조건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그냥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그냥 따라야 된다는 목소리를 누구도 비판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덮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가장 이 시대에 이 적합한 인물이어서지 그의 모든 것을 무조건 맹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기류가 노사모의 언제나 건강한 어쨌든 그 토론으로 내부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파는 안 그렇죠. 완전히 왜 그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무오류론. 그게 묻지마 지지예요. 그렇죠. 묻지마. 무조건 지지하는 거. 그리고 지지만 하면 괜찮은데 네네. 어떤 주장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이라든가 문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 그것이 당시에 무슨 국민의힘 쪽 사람이든 자기 쪽 사람이든 당내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문자 폭탄이다 해가지고 아주 집단적인 어떻게 보면 린치를 가했고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 협박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재인, 문파, 대깨문들은 이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강성 이재명 시대가 오니까 아직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가 당의 주도권을 잡으니까 이른바 개딸이라는 정말 이 이름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딸의 파워가 대깨문은 저리 가라. 능가할 정도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민주당 내에 지금 파워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더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건 지금까지의 팬덤은 어느 정도는 우발적인 것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계획적이다. 이번 개딸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이재명이 직접 하든 아니면 이재명 그룹이 하든 간에 이들은 지금 완전히 그 다음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딱딱딱딱 판단하면서 한 스텝씩 가고 있다. 왜냐하면 개딸 언제 나왔습니까? 투표일 다음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딸이라는 게 뭐냐? 네네. 그게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개딸이다 그러니까 무슨 양아들이라고 해서 이게 보통 무슨 이런 어떤 팬덤들은 선거 때 나와서 막 이 후보를 도와주고 뭐 해서 이 결집이 되고 표현이 되잖아요. 노사모도 어쨌든 노무현 후보를 진짜 3% 후보를 대통령 후보까지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노사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보통 팬덤은 선거 기간 동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딸은 언제 나왔느냐? 패배 직후에 나왔어요. 굉장히 다르죠? 패배 직후에 우리가 지키자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팬덤을 만든 게 아니라 보통은 이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빠져나가요. 지지자들이 쫙 그렇죠. 빠져나가고 빠져나가죠. 또 당내에서 어쨌든 이 국회의원들도 줄 서던 국회의원들도 돌아서고 그러면서 뭐 잠시 외국에 나가 있다거나 하면서 새를 다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개딸들이 나온 시점이 너무나 명확해요. 투표일 다음 날부터 우리가 우리가 후보를 지킨다. 우리 후보 건들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개딸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의도가 완전히 있었다. 즉 이재명을 이 당의 그런 어떤 이 당권을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 투표일 다음 날 바로 이런 이 동원을 하자. 우리가 점령을 하자라는 스텝이 작용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개딸들이 3월 10일부터 나오게 결정적인 그 어떤 커뮤니티가 바로 제명인의 마을 아니에요? 네네. 제명인의 마을하는 카페를 만들고요. 그게 지금 20일만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거기 22명 이장이 지금 명.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재명에 대해서 뭐 잼, 파파, 이잼, 아빠 제덩이라고 들어요. 제덩이는 또 뭐예요? 이재명 복덩이랍니다. 갑자기 속이 드글드글. 근데 보면 이제 개딸들이 뭐 운운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뭐 개이모, 뭐 개삼촌 여기 완전히 네. 개족보입니다. 양아들도 있잖아요. 뭐 양아들 뭐 해서 이런 이름으로 스스로를 불리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진짜 개딸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재명을 지지했던 선거 기간 동안에 20대 여성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데 2030이라고 2030 여성들이라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실제로 2030이냐? 네. 왜냐하면 이들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또 이지매를 하거든요. 왕따를 네, 시키거든요. 지난번에 최강욱 의원의 그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박지원 당시 비대위원장이 26살짜리. 예. 그러니까 이 26살짜리 박지원이 나선 건 사실 2030 여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나선 거 아닙니까? 이재명도 그렇게 그렇죠. 추천을 하기 했고요. 위해서 비대위원장으로 갖다 앉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욕하고 뭐 하는 거 보면 과연 2030 여성을 상징하고 대표하고 그들의 철학을 공유하는 집단이 개딸이냐? 라는 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꼰대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고 이 표현들도 되게 진보 꼰대스러운 표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개딸들의 정체성은 2030 여성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그런 그 집단은 아닌 것이다. 라는 지금 그 추측이 나오고요. 그럼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지금 생각은 이겁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손가락 혁명분 있죠. 예. 손가혁이라고. 예. 손가혁이 당시에 2016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경선에서 패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고 봐라 문바들. 응? 우리들은 이재명은 언젠간 다시 만든다. 예. 복수할 거다. 하면서 이를 갈았거든요. 그 체육관에서 아예 그 동영상도 있어요. 이들이 분노하는 그 모습을. 그 손가락 혁명군이 다른 이름으로 지금 새끼를 쳐서 쫙 확산해갖고 결집한 모양새가 아니냐. 대깨문의 상당수 사람들도 이제 문재인도 물러났고 문재인이 또 이재명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문파들도 이게 이탈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향해가지고 그렇죠. 이재명 쪽으로. 당연히 지금 옛날에 안민석이 같은 자들 대표적으로 자기가 친노고 친문이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했잖아요. 예. 정청래 기억하시죠? 예. 자기가 친노고 친문이고 솔직히 그 사람 친노한테 얼마나 욕먹었는데 옛날에 정동영 따라다니면서 정동영 따라다녔죠. 그 정청래가 친정동영은 안 썼더라고요. 또 뭐 친노 친문 쫙 썼는데 그러면서 정통들 거기에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저기 정동영이 막 노무현 욕할 때 함께 나서서 욕해갖고 친노한테 국물족이라고 욕먹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자들이 갑자기 친명이 됐어요. 보니까 대놓고 친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아주 그냥 정청래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이재명 돕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재명 살리기, 이재명 지키기에 앞장서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이른바 이 개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일 수도 있지만 과거 손가락 혁명군도 그렇고 뒤에서 누군가는 이 전체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그럼요. 어떤 예. 구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의
선거를 도왔던 꾼들이 달라들었던가 그렇죠. 해가지고 그것을 조직화하고 그렇죠. 그걸 선동화하고 그렇죠. 그걸 홍보하는 예. 그런 팀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지금 친명들이 주장하는 게 권리당원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당비를. 근데 3월 11일부터 얘네들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권리당원으로, 개딸들이.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지금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로,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자.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납부 기간을. 이 얘기를 딱 들은 순간, 아, 이게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3월 계획이 11일부터 다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서고 권리당원 하게 해갖고 3개월 이내로 이 당원 바꾸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재명을 밀어버리자. 그러니까 저 당대표로 밀자. 이런 계획이 아예 치밀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일 날 첫 등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 이재명이가. 네. 그때도 봅니까 화환을 뭐 수십 개 갖다 놨더구만요. 그리고 거기 쫙 그 개딸들이 도열해서 박수치고 의원회관 앞에서 예. 꽃다발 근데 뭐 주고. 2030 같지는 않던데요. 다 좀 나이 좀 든 저 연세가 아주 지긋하신 아줌마들 같아요. 분이 예. 그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자가 계속 물으니까 저는 정치에서는 국민과 당원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얘기 듣고. 왜냐하면 지금 친명들이 주장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이 아니라 당원 당규 개정이거든요. 당원 당규에서 지금 대의원이 45%, 그 다음에 권리당원이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15%, 일반 당원 여론조사가 5%로 가장 많은 포션이 지금 대의원이에요. 대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들이,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죠, 이쪽엔. 다 위원장들이 추천한 사람들이거나 뭐 도지사거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16,000명 정도 됩니다. 권리당원이 한 80만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권리당원을 늘리자라고 친명들이, 그러니까 비율을 늘리자. 등가가 안 되지 않냐. 16,000대 80만이면. 그래서 권리당원을 60% 이상. 차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한 20% 이상 차지하게 해서 대의원을 한 10% 미만으로 줄여버리자.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과 당원 뜻이 딱 떨어져요. 국민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자는 거고, 당원 뜻에 따라야 된다는 건 권리당원 비율을 높이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그 대깨문들이 당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런데 이 개딸들은 지금 만들어진 지도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2, 3개월 된 그 개딸들이라는 사람들이 대선 이후에 민주당을 완전히 쥐고 흔드는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 국면에서도 그 개딸들이 적극적으로 검수완박에 대해서 통과를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그때 상당히 신중론도 있었는데 아주 입 밖에도 못 내게 만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총리 인준 때도 이 개딸들이 제일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국 그 성추문 사건, 성비위 사건, 이때도 지금 개딸들이 사실은 이 박지현이는 이재명 쪽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박지현을 박살을 냈잖아요. 내부 총질이라 하고 아예 꺼져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재명도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처해질 정도로 당내.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이 개딸들의 그런 주장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이런 당헌 당규 개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개딸들이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축에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지난 지방선거 패배 그 문제에 있어서도 개딸들은 이건 이재명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다. 오히려 이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경기도라도 이기고 이 정도라도 거둔 거다. 그렇죠. 그건 당 비대위, 말하자면 지도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탁 그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당헌 당규 고치자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을 당 대표로 만들자는 그런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특정 다수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이게 그 권리당원의 역사가 있어요. 언제나 자기네들이 당권을
과 대권을 잡기 위해서 권리당원을 이용해 왔거든요. 이 정당은 시작이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당시에 이제 그 이해찬이 그 문 목사 아들 문성근이가 하는 통합과 혁신이라는 정당과 합당을 하면서 혁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개방형 시민 당원제를 도입을 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손학규가 훨씬 당원들한테 대의원들한테 또는 이 세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권리당원을 모집을 합니다. 10만 명으로 늘려서 손학규를 제압을 하기 위해서. 지금이랑 똑같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문재인을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 추미애가 100만 권리당원 막 뭐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 어쩐다 하면서 6년, 14년, 16년 이렇게 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이때가 이런 것들이 다 손학규를 제압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저 당권에 잡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의도가 있을 때마다 권리당원을 무슨 이름으로 이렇게 쫙쫙 늘렸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 이재명을 하기 위해서 권리당원을 새롭게 또 늘린다. 이 당은 그래서 당권을 잡으려면 자기 세를 형성을 해갖고 권리당원 집어넣고 자기가 당권을 잡는다. 이 공식이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 권리당원이라는 게 당비를 내고 그렇게 정상적인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면 괜찮은데 적극적이 아주 극렬 지지층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끌어넣는 거 아니에요? 떼거리로 몰려서 그냥 린치가하게 하는. 결국 그러면은 이 개딸들을 정치적 미천 삼아서 지금 이재명에는 당권을 잡겠다. 그 얘기 아닌가요? 네. 그냥 당권을 잡고 어차피 지금 자기는 불확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선 후보지만 이재명 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만찬을 했는데요. 10명 모였대요. 저녁을 같이 했는데 10명 모였대요. 그럼 불안하거든요. 자기가 지금 실제로 나서지 않으면 이 당에서 2년 동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당권 잡고 자기가 자기 밑으로 줄 서게 만들고 공천 확실하게 해서 이 당 자체를 완전히 자기 사당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당으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2027년 대선에 나가겠다. 그런 뭐 스케줄을 짜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경찰도 압박을 가하는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도 이제 수사팀을 재정비해갖고 본격적으로 이재명 수사에 나설 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항을 해서 금배지는 달았지만 금배지 단 것 가지고는 그게 방탄조끼가 되도록 되지를 않거든요. 의원 개인으로 있을 때는 그렇죠.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지 그게 당이 나서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권을 딱 쥐고 있으면 그건 당 대표니까 감히 제1야당 대표를 그건 건드려.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갈 수가 있고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나설 수가 있는 제1야당의 대표와 초선 의원 뭐 아무리 대권 후보를 지냈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대권 가도를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런 검찰 수사망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권 잡는 수밖에 없고 그걸 잡으려니까 당내에서는 실력이 세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죠. 뭐 아무래도 반명파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고쳐가지고 그걸 여론조사 그걸 한 30 내지 40%로 늘려버리고 그리고 대의원이 45%를 점했는데 근데 그 대의원은 당협위원장 국민을 말하면 당협위원 저쪽 지구당 위원장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그 수가 부족하니까 그 대의원 몫을 20%로 줄여버리고 권리당원 이쪽을 늘리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 사람 집어넣어가고 권리당원 만드는 거니까. 개딸들로 그걸 채워넣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의 그러한 생각이 본인의 개꿈이라고 봐야지. 그렇지 않아도 대선에서 패배해가지고 지금 과거 노무현 정권 때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죠 아마. 네네. 그분도 결국 강성 팽덤, 갑질 정치 때문에 이 민주당이 망해버렸다. 거기다가 그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강성 지지층의 중독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도 민주당의 앞날은 암담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내 상당수 뭐 의원들이나 당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거기다가 당헌 당규까지 자기 입맛대로 고쳐가지고 내가 다 해버리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당도 아니고 무슨 패거리입니까? 뭡니까? 근데 이재명이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 인생에서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솔직히 마이너리티, 난 마이너야. 뭐 어떤 것도 내가 그 다 견뎌낼 수 있어 하는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에 출마한 것부터가 뻔뻔하지 웬만큼 이 뻔뻔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이 상황을 뭐 저기 뭐야 그 국민들이 비판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뒤로 물러선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함의하는 게 있어요. 뭘 함의하냐면 사실은 호남, 이 정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과 운동권 세력과 영남 일부 토호 세력이 연합해서 이 민주당이라는 정권을 언제나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선 때 흩어지고 대선 때 다시 만나고 뭐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통합이라는 말이 언제나 있는 정당으로 이합집산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호남 쪽 의원들은 불안할 거예요, 배치가. 왜냐하면 이재명 이름으로 치렀을 때 과연 호남에서 또다시 표를 줄 수 있는가. 광주 37.7%가 갖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크거든요. 크죠. 그래서 박지원 같은 사람이 지금 또 정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수 있는 게 바로 광주 37.7%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86그룹이 불안할 겁니다. 아마도 이재명은 86그룹을 정면으로 부딪힐 거예요. 86그룹도 지금 이대로 있다간 이재명한테 뒤통수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잘라버린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들이 과연 이재명의 어떤 지금 이런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뭐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심상치 않은 기류, 민주당에서 각자 내 배지가 어떻게 됐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재명의 독주를 그냥 견딜 수 있을까는 건 의문이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저런 강성 지지층에 얹혀가지고 정치를 할 경우 추미애 꼴 난다. 그렇죠. 추미애도 예.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예, 본인도 다 대권까지도 노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명추연대도 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개딸이라는 게 과거 뭐 대깨문 이상으로 배타적인 어떤 폭력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홍영표 의원 이번에 반명파의 아주 대표 주자로 나선 것 아닙니까? 전해철 의원하고. 거기 지구당에다 갔다가 뭐 3m짜리 대잡으로 붙여버리고 그리고 뭐. 집에까지 막 쫓아오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당도 아니죠. 거의 이제 이 대깨문은 문자 폭탄인데 개딸들은 행동에 나서는 것 같아요. 문자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서 거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팬덤까지 넘보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런 뭐 린치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건 친문들도 얘기했듯이 이재명 닮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당권을 어거지로 이렇게 접수할 경우 당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남에서 벌써 광주에서 37.7% 나온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 세력이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 그 틈새를 또 박지원이가 파고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과욕을 부려서 당권을 장악하고 또 그 당권을 장악한 것을 바탕으로 공천권을 휘두르면은 당은 깨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번 그 한나라당 시절에 친이 친박 논쟁처럼 서로 공천권 때문에 싸웠던 것처럼 그걸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죠.